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프로토 승부식 78회차 유럽 축구 A매치 주요 경기 현미경 분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앞서 제가 올려드렸던 프로토 승부식 78회차 예고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A매치 기간 같은 경우에는 친선전부터 네이션스 리그 경기가 무수하게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 모든 경기를 분석할 수는 없고 추후에 승무패 48회차, 49회차 등 추후에 승무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유럽 국가, 주요 선수들이 대거 포함이 된 유럽 A매치 친선 경기 및 네이션스 리그 주요 A매치만을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따라서 오늘 저녁 9시 50분에 판매가 마감되는 A매치 친선 경기 중에서 주요 선수들이 대거 포함된 유럽 친선전 5경기를 먼저 분석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럽 친선전, 유럽 A매치 같은 경우에는 A매치 이후에 펼쳐지는 네이션스 리그죠. 네이션스 리그 일정과 면밀하게 한번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친선 경기보다는 다가오는 네이션스 리그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친선전을 통해서 네이션스 리그에 활용할 수 있는 옥석 고르기라고 하죠. 이 옥석 고르기를 통해서 평소에 기회를 받지 못했던 선수들에게 국가대표 감독님들께서 기회를 부여하고, 반대로 소속팀에서 챔피언스 리그 혹은 유로파 리그 그리고 자국 리그를 병행하면서 체력적으로 부침을 겪는 주요 선수들에게는 대부분 휴식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녁 9시 50분에 판매가 마감되는 유럽 축구 친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주요 선수들이 대부분 로테이션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력적인 안배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번 A매치 친선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최상의 전력 간의 대결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픽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네이션스 리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유럽 축구 연맹이 유로 대회와 다르게 새롭게 론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국가 대항전이 네이션스 리그입니다. 리그 A, B, C, D 이렇게 네 개 리그로 나눠서 리그 A부터 리그 C까지는 16팀이 속해 있고, 각 리그는 4개 조로 편성이 돼서 각 조당 4개 팀이 예선전을 치릅니다. 예선전을 치러서 각 조의 1등, 리그 A의 각 조의 1등이 플레이오프를 치러서 4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서 네이션스 리그 우승팀까지 결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리그 A부터 D까지 각 조의 꼴등은 리그 A의 각 조 꼴등 같은 경우에는 리그 B로 강등이 되고, 리그 B의 각 조 1등이 리그 A로 승격하는 승강제 시스템을 갖춘 것이 바로 네이션스 리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1번 경기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번 경기는 터키와 크로아티아의 친선 경기입니다. 터키 같은 경우에는 피파 랭킹 33위, 크로아티아는 피파 랭킹 9위로 액면가만 봤을 때는 크로아티아의 우세가 점쳐지지만 터키 역시 만만치 않은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유럽 주요 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선수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게 바로 터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터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네이션스 리그 A가 아니라 리그 B에 속해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경우에는 리그 A에 속해 있는데, 리그 A에 속해 있는 팀들이 상대적으로 수준이 높겠죠. 터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B 그룹 3에서 3위로 처져 있습니다. 승리가 단 한 차례도 없고 3무 1패로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러시아와의 네이션스 리그 홈 경기에서는 2대2 무승부에 그쳤고, 앞으로 다가오는 네이션스 리그 일정 같은 경우에는 16일 러시아와 홈 경기를 치르고 19일에는 헝가리 원정을 떠납니다. 현재 터키가 속해 있는 리그 B의 그룹 3 같은 경우에는 1위가 러시아 승점 8점으로 러시아가 1등,
그 뒤를 헝가리가 승점 7점으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4위는 세르비아인데 승점 2점인데 터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무로 승점이 3점입니다. 따라서 최하위 세르비아와 승점이 단 1점 차이밖에 나지 않고 반대로 2위인 헝가리와도 승점이 7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다가오는 러시아와의 홈경기와 19일 헝가리와의 맞대결 경기 결과 여부에 따라서 지금 1위인 러시아도 승점이 8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터키가 1등까지도 치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가능성은 희박하죠. 다만 터키가 그룹 3에서 1위는 고사하고 지금 꼴등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리그 C로 강등될 그런 위협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가오는 러시아와 헝가리 원정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게 터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크로아티아의 친선 경기에서는 상대적으로 힘을 빼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네이션스 리그가 국가대항전이고 친선전보다는 중요도가 확실히 높기 때문에 터키가 러시아와 헝가리 원정을 대비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상당히 친선전다운 힘을 상당히 빼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터키 같은 경우에는 친선 경기에서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지금 3무로 주춤을 하고 있지만 친선 경기만큼은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게 터키입니다. 지난달 독일 원정에서는 3대3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상당히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친선 A매치에서는 지금 10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는 게 터키입니다. 터키의 주요 선수들로는 AC 밀란에서 활약하는 플레이메이커죠. 하칸 차라노글루 선수가 있고 프리미어리그를 자주 보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레스터시티의 핵심 수비수인 소윤주 선수, 그리고 에버튼의 백업 공격수인 토슨, 그리고 유벤투스의 수비수인 데미랄 선수 등 상당히 유럽 주요 리그, 주요 팀들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한 게 터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크로아티아 역시 지금 네이션스 리그 A에서 그룹 3에 속해 있는데 그룹 3에서 3위로 쳐져 있습니다. 1승 3패로 상당히 네이션스 리그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더욱이 리그 A 그룹 3에는 현재 포르투갈과 프랑스가 양강 체제를 이미 굳혀놨고 이 두 팀 중에서 네이션스 리그 우승팀을 가리는 플레이오프 진출팀이 한 팀이 나오겠죠. 1위 팀이 플레이오프에 나가는데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점이 3점밖에 획득하지 못했고 남은 경기가 두 경기이기 때문에 남은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둬도 승점이 9점밖에 되지 않아서 이 두 팀 승점 10점을 이미 확보한 이 두 팀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로아티아는 플레이오프는 고사하고 지금 승점 빵점인 스웨덴과도 승점이 3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리그 B로의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터키와의 친선전 이후에 15일 현지 시간으로 15일에 스웨덴 원정을 떠났는데 이 스웨덴 원정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강등은 면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다가오는 15일 스웨덴 원정이 터키 친선 경기보단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웨덴 원정을 치르고 나면은 지금 리그 A 그룹 3 선두를 달리고 있는 포르투갈과 맞대결을 펼치는 크로아티아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우승팀을 가리게 되는 4강 플레이오프 진출은 무산이 된 상황에서 크로아티아는 반드시 다가오는 15일 스웨덴 원정에서 승리 혹은 최소 무승부는 거둬야 리그 B로의 강등을 막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터키와의 10경기 전적에서 3승 4무 2패로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 언론의 보도를 찾아봤는데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펜하임에서 활약하고 있는 공격수 크라마리치 선수가 명단에서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이 크라마리치 선수는 분데스리가 승무패를 조금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호펜하임이 바이에른 뮌헨을 4대1로 완파한 적이 있었죠.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였었는데 당시에 뮌헨을 상대로 두 골을 넣었던 게 바로 이 크라마리치 선수입니다. 따라서 크로아티아의 어떤 최전방 공격 라인에 크라마리치 선수가 제외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전력 누수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주요 선수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페리시치, 인터밀란에서 활약 중인 페리시치,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플레이메이커 모드리치, 첼시에서 활약 중인 미드필더 코바치치 등 상당히 이 치자 돌림이죠. 이 치자 돌림에 상당히 쟁쟁한 선수들이 많은 게 크로아티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친선전이라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 양팀 모두 지금 네이션스 리그, 다가오는 네이션스 리그 일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경기는 말 그대로 친선전의 의미를 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승무패가 쉽사리 예측이 되지 않지만 지금 터키가 친선 경기에서 10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고, 반면에 크로아티아는 상당히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고전을 하고 있고 크라마리치 선수 등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터키가 의외로 홈에서 크로아티아에게 상당히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무패 이 세 개로 접근하실 때 무승부를 베이스로 터키 사이드가 조금은 유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친선전이고 상당히 다음 경기를 위해서 양팀 모두 전력을 빼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언더 오버로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2.5 언더 오버를 기준으로 저는 언더 쪽이 조금은 유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경기는 바로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기입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피파 랭킹 13위, 스웨덴은 피파 랭킹 19위로 상당히 비슷한 전력을 갖춘 두 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두 팀의 어떤 피파 랭킹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지만 네이션스 리그에서의 행보를 봤을 때는 덴마크가 확실히 탄탄한 전력을 구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덴마크도 리그 A에 속해 있고 리그 A 그룹 2에서 지금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그룹 2에는 1위 벨기에, 3위 잉글랜드, 4위 아이슬란드 등 상당히 쟁쟁한 팀들이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덴마크가 지금 그룹 2에서 2위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잉글랜드와의 네이션스 리그 원정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와 한솥밥을 먹었던 에릭센 선수의 페널티킥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뒀을 만큼 덴마크가 상당히 조직력도 있고 실력을 갖춘 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현지 언론의 보도를 찾아봤는데 이 덴마크 지역이 상당히 밍크 코트, 우리가 그 밍크 코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그 밍크 털, 그 밍크죠. 그 동물 밍크 농장에서 지금 코로나19가 발병이 돼서 밍크 1700마리가량이 살처분이 됐다고 합니다. 이 아까운 밍크털들이 밍크가 애석하게도 1700마리나 살처분이 됐고 더욱이 이 코로나 이 밍크 농장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12명의 사람 감염자도 나타나서 지금 해당 지역이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덴마크 지역에서 A매치가 치러지기 때문에 지금 영국 정부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소속돼 있는 선수들, 특히 덴마크 선수들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그, 그러한 강화된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상당히 덴마크의 핵심 선수들이 많이 활약을 하고 있고 해당 영국 정부의 강화된 코로나19 지침에 의해서 지금 프리미어리그 소속 7명 선수가 덴마크 지역에서 펼쳐지는 스웨덴과의 친선전에 나설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7명의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고 그 출전이 불가한 선수들 중에서 핵심 선수들로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레스터시티의 골키퍼 슈마이켈 선수,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동료인 토트넘의 호이비에르, 첼시의 수비수 크리스텐센, 사우스햄튼의 베스테르고르 등 상당히 굵직굵직한 선수들이 해당 영국 정부의 강화된 코로나19 지침으로 인해서 스웨덴과의 친선전에 나올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치는 스웨덴도 마찬가지겠죠. 스웨덴에도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5명이나 되고 해당 프리미어리그 소속 5명 선수들 역시 덴마크 지역 이 밍크 농장이 위치하고 있는 이 덴마크의 지역에서 펼쳐지는 A매치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덴마크에 이어서 스웨덴의 출전 불가 선수들 중에서 주요 선수들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수비수죠. 린델로프 선수, 그리고 에버튼의 백업 골키퍼죠. 픽포드 골키퍼에 밀려서 경기 출전이 별로 없는 그 올센 골키퍼, 그리고 뉴캐슬에서 활약 중인 측면 수비수 크라프트 선수가 지금 해당 영국 정부의 강화된 코로나19 조치로 인해서 해당 친선전에 나설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상당히 차포를 떼고 하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더욱이 친선전이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옥석 고르기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핵심 선수들이 대거 결정하는 경기라는 점이 지금 언더 오버를 접근했을 때 2.5 언더 오버를 기준으로 상당히 언더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룹 2에서 리그 A 그룹 2에서 2위로 순항 중이고, 다가오는 일정을 봤을 때 16일 아이슬란드, 지금 승점이 단 한 점도 없는 최하위 아이슬란드와 홈 경기를 치르고 3일 뒤에는 벨기에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기 때문에 당장 아이슬란드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덴마크가 조금 더 일정 면에서는 홈 경기를 연이어서 2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우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15일 크로아티아, 앞서 제가 살펴봤듯이 크로아티아가 지금 스웨덴과 강등 단둔의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스웨덴 역시 다가오는 크로아티아와의 경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언더 오버 2.5 언더 오버로 접근했을 때 언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양팀 모두 핵심 선수들이 대거 출전이 불가능하고, 더욱이 다가오는 네이션스 리그 일정에 집중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언더 오버로 접근했을 때 언더 쪽이 유력해 보입니다. 네, 3번 경기는 네덜란드 대 스페인의 경기입니다. A매치 친선전 경기 중에서 상당히 유럽 축구팬 여러분들의 구미를 가장 당기게 하는 경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피파 랭킹 15위를 달리고 있는 네덜란드, 피파 랭킹 6위를 달리고 있는 스페인의 맞대결인데, 네덜란드가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 현재 리그 A 그룹 1에서 3위를 달리고 있는데 충분히 1위 폴란드와 2위 이탈리아 간의 어떤 승점 차가 몇 점 나지 않기 때문에 남은 2경기에서 충분히 1위까지도 탈환을 할 수 있는 게 네덜란드입니다. 스페인과의 친선 경기 이후에는 그룹 1의 최하위인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와 홈 경기를 치르고 3일 뒤에는 폴란드, 지금 1위 레반도프스키가 이끄는 폴란드 원정을 떠나기 때문에 이 폴란드 원정이 상당히 중요한 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A매치에서 4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로는 핵심 수비수라고 볼 수 있는 지금 반다이크 선수와 델리우트 선수가 소속팀에서 부상을 당했죠. 큰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시즌이, 반다이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즌이 아웃된 상황이고, 네덜란드는 핵심 수비수인 반다이크, 델리우트의 부상으로 수비진의 전력 누수가 심한 편입니다. 대체자 역시 뭐 괜찮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스테판 데브리와 나단 아케 선수가 있지만, 그래도 반다이크 선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어떤 중앙 수비의 무게감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지금 수비 면에서도 상당히 전력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비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는 최근 A매치 4경기 중에서 3경기가 무득점일 정도로 지금 득점력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전방의 데파이 선수, 그리고 측면에 베르바인 선수, 특히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한솥밥을 먹고 있는 이 베르바인 선수는 네덜란드 대표팀에 소집은 됐지만 토트넘에서 워낙 경기를 뛰지 못해서 몸 상태가
올라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집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으로 돌아갔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4경기째, 4경기 중에서 3경기에서 무득점이 나왔는데 베르바인 선수까지 지금 공격 옵션인 베르바인 선수까지 몸이 좋지 않아서 몸 컨디션이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소속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빈공이 예상되는 게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데부어 감독의 말에 따르면 지금 발렌시아에서 활약 중인 실러센 골키퍼가 부상으로 제외가 됐고 따라서 알크마르에서 활약 중인 비조트 골키퍼가 데뷔전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 중앙 수비수 2명이 결정하고 주전 골키퍼까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롭게 데뷔전을 치르는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 4경기 중 3경기째 득점이 없는 빈공 속에서 베르바인 선수까지 소집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공수에서 지금 전력 누수가 예상되는 게 네덜란드입니다. 반면에 스페인은 지난달 우크라이나에게 패하기 전까지는 A매치 10경기 이상을 무패로 달리다가 우크라이나에게 한번 일격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룹 4죠. 리그 A 그룹 4에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독일과 우크라이나와 승점이 1점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다가오는 스위스 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에 상당히 그룹 4에서 1위가 유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 굵직굵직한 빅네임들이 있었을 때보다는 상당히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느낌이지만 지금 세대 교체 속에서 젊은 선수들이죠. 젊고 싱싱한 선수들이 대거 스페인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상당히 다재다능하고 재기발랄한 선수들이 많은 게 스페인 대표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수파티 선수죠. 17살의 어린 선수, 바르셀로나의 지금 메시 선수보다도 어떻게 보면 폼이 좋은 안수파티 선수가 지난 레알 베티스전에서 무릎 부상을 당해서 지금 4개월간 아웃이 됐습니다. 따라서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지금 하차를 했고 세비야의 베테랑 측면 수비수 헬수 나바스 선수도 부상을 당해서 대체 선수로 아센시오 선수, 레알의 아센시오 선수와 아스날이 헥터루 벨레린 선수가 대체 발탁이 됐습니다. 스페인 공격진에는 우리가 EPL을 조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다부지고 짱돌 같은 느낌의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부터 맨시티의 중원의 어떤 핵이죠. 로드리 선수 그리고 라리가 도움 1등을 달리고 있는 카날레스 세르이오 라모스 선수 그리고 토트넘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손흥민 선수와 한솥밥을 먹고 있는 레길론 선수 등 지금 과거보다는 엄청 큰 빅네임은 없지만 그래도 다부진 면모를 갖춘 게 스페인 대표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전력 누수가 많고 A매체에서 지금 승리가 없는 네덜란드가 스페인을 꺾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친선전이라는 의미에서 2.5 언더 오버를 기준으로 언더 쪽에 무게감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승무패로 접근하실 경우에는 네덜란드의 어떤 전력 누수나 최근 A매치 폼을 고려해 봤을 때 스페인이 그래도 스쿼드 뎁스 측면에서는 상당히 두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골차 정도의 신승까지는 스페인이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4번 경기입니다. 4번 경기는 바로 벨기에 대 스위스의 경기입니다. 벨기에는 피파 랭킹 1위를 달리고 있죠. 지금 꽤 오랜 기간 동안 피파 랭킹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게 벨기에입니다. 스위스는 피파 랭킹 16위인데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A 그룹 2에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3승 1패로 승점 9점을 따서 1위를 달리고 있고 2위 덴마크, 3위 잉글랜드와는 승점 차가 2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우승팀을 가리는 4강 플레이오프 진출은 아직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평가입니다. 더욱이 스위스와의 친선전 이후에는 16일 잉글랜드와 홈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경기가 1등
그룹 2에서 리그 A 그룹 2에서 1등의 향방을 가릴 만한 어떤 중요한 매치업이기 때문에 스위스전에서는 상당히 힘을 빼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더욱이 벨기에에는 프리미어리그 주요 팀들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많죠.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나 인터밀란, 세리 A에서 활약 중인 인터밀란의 루카쿠 선수 등 굵직굵직한 선수들이 많은데,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지금 챔피언스 리그 경기까지 병행을 해서 상당히 체력적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벨기에의 마르티네스 감독이 이 스위스와의 평가전에서는 평소에 기회를 잡지 못했던 선수들을 대거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원에는 덴동코 선수죠. 덴동코 선수 역시 울버햄튼 소속인데, 지난 주말 승무패 경기에서 레스터 시티 대 울버햄튼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덴동코 선수가 상당히 어떤 수비적인 면이나 빌드업 측면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공격 전개에 있어서는 플레이메이킹 요소가 떨어지는 선수입니다. 지금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덴동코 선수가 모처럼 벨기에의 중원으로 선발로 출전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만약 덴동코 선수가 벨기에의 중원 선발로 나설 경우에는 상당히 벨기에의 화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카쿠 선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바추아이 선수죠.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활약 중인 바추아이 선수가 최전방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바추아이 선수 역시 팰리스에서 선발로 나서지도 못하고 최근 골맛도 보지 못하고 있어서 벨기에의 화력이 지금 피파 랭킹 1위다운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벨기에의 화력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입니다. 더욱이 에당 아자르 선수, 레알 마드리드에 소속된 에당 아자르 선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집이 제외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다가오는 16일 잉글랜드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벨기에가 상당히 힘을 빼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리그 A 그룹4에서 최하위 승리가 없습니다. 2무 2패로 최하위를 달리고 있고, 우크라이나와의 승점 차도 지금 4점까지 벌어진 게 스위스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스페인전에서 만약에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히 강등이 유력해지는 게 스위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위스의 주요 선수들로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리버풀의 샤키리 선수, 아스날의 그라니트 자크아 선수, 도르트문트의 핵심 수비수인 아칸지 선수 등이 있습니다. 스위스 또한 다가오는 네이션스 리그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벨기에와의 친선 경기에서는 상당히 힘을 빼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주목하실 부분은 스위스가 최근 2020년 들어서 치른 A매치에서 단 한 번의 승리도 거두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2020년에 치른 A매치에서 2무 3패로 상당히 부진하고, 더욱이 최근 A매치 원정 7경기에서 승리가 단 한 차례밖에 없었을 정도로 원정에서, 특히 A매치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스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드리면 벨기에와 스위스 역시 다가오는 네이션스 리그 경기가 상당히 중요한 일전이 될 것이고, 주축 선수들 대부분이 프리미어 리그 그리고 유럽 5대 리그 주요 리그에서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까지 병행하는 강행군을 치렀기 때문에 이번 친선전에서는 그런 주요 선수들에게 체력적인 안배를 줄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 양팀 모두 화력이 상당히 약해질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언더 오버로 접근했을 때 2.5를 기준으로 언더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두 팀 모두 힘을 빼고 나왔을 것을 가정을 했을 때 그래도 스쿼드 뎁스가 벨기에 쪽이 좀 더 탄탄하다고 보기 때문에 벨기에의 한 골차 승리 정도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폴란드 대 우크라이나의 경기입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피파 랭킹 18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피파 랭킹 2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바로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공격 선봉으로 나서고 있고, 최근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쾌조의 골 감각을 과시하고 있죠.
그러한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상승세에 힘입어 폴란드가 최근 A매치에서 3승 1무 1패로 나쁘지 않은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 A 그룹 1에서도 지금 1등을 달리고 있고 2위 이탈리아와 3위 네덜란드와의 승점 차는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다가오는 이탈리아 원정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상당히 조 1위가 유력해지는 게 폴란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앞서 말씀드린 레반도프스키 선수 외에도 유벤투스의 수문장인 슈체스니 골키퍼, 사우스햄튼의 수비수인 베드나렉 선수까지 상당히 다부진 스쿼드를 갖춘 게 폴란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날 스페인과의 홈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역사상 최초로 스페인을 꺾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더욱이 지금 독일과 승점이 같기 때문에 만약에 다가오는 독일 원정과 스위스 원정에서 꾸준히 승점을 챙길 경우에는 플레이오프 진출까지는 힘들더라도 리그 A에 잔류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우크라이나 대표팀의 어떤 특성상 우크라이나의 거의 1강팀이라고 볼 수 있는 디나모 키예프 선수들이 상당히 우크라이나 대표팀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디나모 키예프에서 최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선수들이 대거 나왔죠. 지난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도 9명의 선수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었는데 그 멤버 중에서 부스찬 골키퍼, 이 우크라이나 대표팀에서도 지금 주전 골키퍼를 보고 있는 부스찬 골키퍼 등이 그리고 수비수인 미콜렌코 선수까지 우크라이나 대표팀에서도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난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인해서 결장을 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폴란드와의 친선전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제가 현지 보도를 찾아봤지만 현지 보도에서는 아직까지는 확정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디나모 키예프 선수들이 대거 포진된 우리 우크라이나 대표팀인데 지난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던 이 디나모 키예프 선수들이 대거 이번 폴란드전에서도 나설 수 없게 된다면 상당히 우크라이나가 전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지금 폴란드가 A매치에서 상당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제 생각에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와의 친선전에서 이 레반도프스키 선수를 무리하게 출전시킬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폴란드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주요 선수들이 지금 빠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디나모 키예프 선수들이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제 컨디션이 아니고 심지어 결장까지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와 폴란드가 양팀 모두 힘을 빼고 나왔을 때는 그래도 폴란드 사이드가 우세한 것으로 보이고 2.5 언더 경기로 봤을 때 의외로 이 경기는 2.5 오버 폴란드의 어떤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대량 득점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유럽 축구 A매치 주요 5경기 현미경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올려드렸던 프로토 승부식 78회차 유럽 축구 분석 예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A 매치들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추후에 승무패 48회차 등 승무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선수들이 대거 포함된 대표팀 경기들 위주로 분석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저녁 9시 50분에 판매가 마감되는 경기들 중에서 제가 5경기를 추린 것입니다. 내일은 제가 목요일 저녁 9시 50분에 판매가 마감되는 또 다른 네이션스 리그 경기죠. 네이션스 리그 경기 혹은 친선 경기 현미경 분석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 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이죠. 그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시면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양질의 승무패 그리고 프로토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